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설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제목이 채공녀 강주룡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채공녀 강주룡은요. 제23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출간이 된 지는 2018년 7월에 1쇄가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가는 박설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커버 안쪽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작가 사진과 이름 그리고 한 줄 있네요. 문장은 2문장입니다. 철원에서 태어났다. 일기와 박물지를 쓴다. 이렇게밖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문학상 수상작이다 보니까 이 작가의 등단작인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박설연 작가를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등단은 그 대학생 때 했더라고요. 대산문학상으로. 그래서 좀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는 이 작가에 대한 양력, 소개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책만 재밌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읽기 전에 제목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채공녀 강주룡. 채공녀, 일단 채공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주룡은 사람 이름 같아요. 그리고 커버에 이 책 표지에 어떤 여성분이 머리 쪽진 머리를 하고 흰 한복을 입고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사진은 아니고 이제 그림이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채공녀 강주룡이겠구나 라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룡이라는 이름은 좀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약간 남자 이름 같죠. 그런데 여자 이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위에 또 채공녀라는 말이 강주룡이라는 이름 석자 위에 그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겠거니 알 수 있는데요. 이 채공이 뭘까요? 채공은 그런 때 들어본 단어 같거든요. 그 멀리뛰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채공 시간이 몇 초 이런 거.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 뭔지 모르는 상태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긴 한데요. 이 강주룡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삶을 소설화한 그런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총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주룡의 삶을 2부분으로 쪼갠 건데요.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 하면 전반부는 강주룡이라는 사람이 강주룡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의 삶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태어날 때부터 이름은 강주룡인데요. 이 2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분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이분이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끄트머리에 보면은 부록으로 그 신문인지 잡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가 언제냐면 1930년대 그 당시에 신문인지 잡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기사에 이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2부에 나오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강주룡이라는 이름이 이 신문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실존 인물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걸 2부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강주룡이 1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부는요, 1부의 이 첫 장면은 이제 영화처럼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통 혼례를 치르려고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 이 신부는 이제 연지군지 찍고 머리 빗고 뭐 옷 이쁘게 입고 그렇게 이제 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주룡이 시집가는 날인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묘미는 뭐냐면 일단 읽기 시작하면 이 주룡이라는 인물을 내가 보는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점점 빠져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급속도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북한 말 들어보셨어요? 북한도 말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도마다 조금씩 다를 테고. 그런데 이 책은 딱 읽기 시작하면 주룡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주룡에게 빠져들어요. 제가 실제로는 북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작가의 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작가가 써놓은 그 주룡의 대사들, 그걸 읽으면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이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는데 그렇게 눈으로 따라 읽기만 해도 듣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룡이라는 사람은 이제 평양 출신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쭉 살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간도 지방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입니다. 14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서간도 지방으로 이주를 했고요. 여기서는 통화현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 서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춥겠죠. 저는 저기 우리나라 굉장히 남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가도 너무 추워요. 서울에서 살았을 적도 있었는데 그때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분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북한은 더 추울 거고 북한보다 더 위에 이 간도지방은 더 춥겠죠. 그래서 굉장히 추워하는 것도 느껴지고, 막 이 캐릭터가 책 속에서 막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막 그 가독성도 좋지만 이 캐릭터에 푹 빠져서 이 사람 진짜 내가 아는 사람 같아. 물론 제가 알 리가 없죠. 옛날 사람에서 알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런 말씨를 쓰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도 아는 사람 같고 막 응원하게 되고, 아유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도 하게 되고, 막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는데, 막 그냥 책의 내용이 안타까워서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인물에게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내가 독서를 하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한테 이렇게 빠져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제목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딱 박아놓은 게 정말 잘한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처음과 끝입니다. 뭐 책 내용에도 뭐 이 사람의 일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전개가 되지만 그냥 이 인물이 이 소설의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멋진 인물이고 너무나 정이 가고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제가 내용 알려드린다고 해놓고선 첫 장면 시작해 놓고선 삼천포로 빠져서 지금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인물에 빠져본 게 처음이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먼저. 그래서 이 결혼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랑 결혼하는지도 몰라요. 이때가 옛날이기 때문에 이 주룡이 결혼할 때쯤이면 1910년, 아니 10년대에서 20년대
그쯤으로 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룡은 20살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살이면, 그러니까 여자가 20살이면 결혼이 늦은 거죠. 그래서 혼담이 오가지 않길래 이 본인이 주룡 자신이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시집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살림 돕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었을 때 혼담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린 날에 처음 신랑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라고 해서 시집을 가라고 해서 가는 거지만 참 이왕이면 좋은 사람한테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딱 봤는데 주룡이가 뭐 서로 얼굴을 봤겠죠. 근데 주룡이 입장으로 써져 있으니까 주룡이가 딱 봤는데 신랑이 이제 15살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리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20살이고 너무 어리면 어떡하지? 라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키도 훤칠하게 크고 애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쪽도 색시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되게 좋아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매 느낌으로 살게 돼요. 이제 신랑의 이름은 전빈인데요. 근데 이 전빈은 나이는 어리지만 독립군에 가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채고 집안에서 얼른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뭐 동네에 노처녀 아무나 이렇게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주룡이가 그렇게 딱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무렇게나 얻은 며느리라서 그랬는지 뭐 시할머니부터 계신데 주룡이를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쪽 집이나 이쪽 집이나 다 조선 땅에서 살지 못해서 이주해 간 건데 아직도 뭘 따지고 있는 거죠. 뭐 누가 잘 살았었는데 뭐 니네는 뭐 근본이 없네 뭐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비는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게 많다. 주룡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룡은 이제 글자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데 전빈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주룡과 전빈이 같이 야반도주를 해서 독립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독립군에 들어가서 보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여자지만 이제 남편을 따라 이렇게 독립군으로 왔으면 똑같이 이제 동지로 대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죠. 그렇게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뭐 똑같은 독립군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모으고 그렇게 간 건데 주룡한테 이제 주어지는 일은 뭐 옥수수 삶기 뭐 이런 거 이제 뭐 여자 한 명 있다고 그냥 한 명한테 뭐 끼니 같은 거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그 강부인이 못 하시면 우리 다 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주룡이도 황당하죠. 근데 주룡이가 성격이 되게 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첫 장면에 그 혼례 때부터 뭐 싫은 결혼 억지로 막 울면서 가는 그런 신부 아니었고 딱 신랑 마음에 들었고 시집살이는 매웠지만 그냥 당차게 딱딱 일 해내고 뭐 서방님이 좋으니까 같이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당찬 여장부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독립군의 가장 높은 장군? 백광운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분이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총기류를 기차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주룡과 함께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룡이 여자이다 보니 그러니까 임신한 배처럼 꾸며서 그 안에 그 총기류를 분해한 그 부품들을 넣어서 운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하냐면 또 그 부유한 사람들 이제 습격해서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이제 빼돌려서 독립군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런 작전을 수행할 때도 데려가기도 하고, 이제 주룡도 동지로서 이제 서서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주룡 칭찬을 대놓고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같은 동지로서 어떤 동지가 뭐 어떤 임무에서 훌륭하게 그걸 잘 수행했다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군이 이 여자인 그 강주룡이라는 사람을 자꾸 이제 칭찬을 하니까 남자들이 되게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주룡이 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뭐 뒤에서 계속 뒷담화로 그 장군이랑 뭐 강씨 부인이랑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뭐 본인 귀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남편 전빈 귀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랑은 어리단 말이죠, 아직도. 큰 뜻을 품고 왔지만 자기 부인을 놓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둘이 이제 싸우게 돼요.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서로 좋아했던 부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벌어져서 주룡에게 전빈이 이제 먼저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산 같은데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독립군이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룡이 또 성격이 안 돼요, 서방님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가버려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자, 같이 야반 도주했던 그 시댁으로 돌아가면 엄청 혼나겠죠.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완전 초라한 몰골을 하고 이제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좀 지냅니다. 지내다가 이제 누가 찾아오죠. 이제 전원을 하려 어떤 소식을 전하러 누가 오죠. 그랬더니 전빈이,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아프다,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 따라가서 남편을 만납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 죽기 직전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보려고 자기 이제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피를 이제 마시게도 하고 막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그 밤에 이제 전비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룡은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댁으로 가서 나랑 이제 남편이랑 같이 독립군에 가담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잡혀가던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무슨 장사를 해보려고 금광인가 뭐 무슨 탄광인가 하여튼 그걸 따라서 장사하러 돈 벌려고 갔었는데 잘 안 됐고 전빈이 어쩌다가 뭐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볼까요? 예, 어린 남편이 죽었을 때, 뭐 어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요즘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이런 거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옛날 거니까 나오는 거 맞겠죠. 하지만 제가 20대 때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신혼 때 남편이 죽었거든요. 제가 아는 뭐 친구가. 그랬더니 그 시댁에서 이제 남편 잡아먹었다고. 난리. 그의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심장마비였거든요. 얘가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그냥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한테 네가 죽였다고 그런 거예요. 참 어이없죠. 그래서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어머니의 반응을. 뭐 현대에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으랴 싶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2년이 지 아들 죽였다 뭐 이러면서 경찰더러 잡아가라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잡혀가요, 주룡이가. 근데 거긴 간도란 말이죠. 그러면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겠어요? 중국이겠죠. 그래서 중국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구치소 안에 막 진짜 몸을 펴지도 못하고 오그리지도 못하고 진짜 막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물 한 모금 없이 막 며칠씩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인죄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뭐 따지면 살인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거 없다고 풀려나긴 하지만 정말 사람이 며칠씩 막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거기서 사람들 틈에 부딪혀 가면서 며칠을 견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자기 또 원래 집으로, 친정집으로 이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정집에서는 참 얼마나 황당할까요? 시집 보낸 딸이 자꾸 집에 오는데 집에 올 때마다 정말 행색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정말 마음 찢어지겠죠. 엄마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글쎄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어떤지는 별로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만 중요하죠. 자기 체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끄럽다고 다시 이사를 가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자 해서 갑니다. 그래서 원래 평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막연히 평양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차에서 내린 곳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리원이라는 곳에 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땅도 뭐 빌리고 집도 빌리고 해서 정착을 하고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아직 어리다고 일 안 시키고 엄마랑 그러니까 주룡의 어머니랑 주룡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룡은 또 일도 잘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인 댁, 그 땅 빌려주고 집 빌려주는 그 주인 댁에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아버지랑 거의 동년배인 그런 남자인데 이제 아내가 이제 죽고 지금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이제 자기를 불러다가 항상 일을 시키고 하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예쁘게 생각해 주시나 보다. 주룡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이 사리원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 주인 영감이랑 같이 술 마시는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와서 주룡에게 야 강녀야 너 강여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강녀야 너 시집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딸을 자기 마음대로 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그 주인 영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정말 역겨운 이야기죠. 주룡도 역겨워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감에게 시집을 가면 자기네 집은 그 소작 붙인 땅에 대한 그 소작료도 안 내도 되고 그 집 빌린 집에 대한 집세도 안 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파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룡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또 잘하는 거 있죠. 야반도주를 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부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미 20대에서 한 2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자예요. 이 강주룡이라는 여자는. 그리고 원래도 성격이 당찼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뭘 해도 내가 살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뭐 안 좋아하던 남편 죽어도 상관없는데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던 어린 신랑이 잘못된 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자, 2부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환경이 확 바뀝니다. 주룡은 원래 자신의 고향이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평양은 이제 자기가 살았던 그런 곳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제 발전되어 있는 곳이죠. 공단도 많고 또 그 당시 모던걸이라고 부르는 모던보이, 모던걸 이런 거 아시죠? 그 개화되고 나서 그 서양 문물을 받아서 그런 복장을 하고 또 서양식 교육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평양으로 오게 돼요. 하지만 쪽진 머리에 한복 입고 있는 주룡은 모던걸은 아니겠죠. 될 수도 없고 값이 굉장히 비싸요. 옷값이. 그리고 얘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뭘 하게 되느냐면 당시에 평양에 공장이 많았대요. 그래서 고무로 신발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 환경이 어땠을까요? 이 고무 공장에는 기혼 여성이 굉장히 많았대요. 남자 직원도 있긴 했지만 이 손으로 이렇게 붙이는 이 일은 거의 기혼 여성이 했고, 또 방적 공장 그런 공장에는 미혼이 여성이 많았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거의 여성인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일도 힘든데 하루 종일 고무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일도 힘든데 막 조금만 잡담했다. 뭐 뭐든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 남자인 작업 반장이 막 사람을 너무 심하게 때리고 밟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면서 원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 건가 보다 생각하지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였죠. 그러다가 그 여자 직공들이 하나 둘 그런 일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파업을 하게 되는데 주룡도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채공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일은 더 극심한데 일거리는 더 많아져도 월급은 자꾸 낮아지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일할 수 없다. 이제 공장주는 나와서 협상하라.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파업을 이제 주룡이 주도하게 되고 또 그게 경찰이라는 이제 공권력이 들어오면서 폭력적으로 뭐 진압당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주룡은 정말로 죽고 싶어집니다. 그때 이제 채공녀라는 기사가 탄생하게 되었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 평양 을밀대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구호를 외쳤는데 나중에는 그 공장의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채공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강주룡이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선 최초 고공농성자라는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줄거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그 사료들을 찾아보고 이 강주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 그런 게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주룡이라는 인물이 꽉 차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 읽으시면 이 인물한테 반하실 거예요. 이렇게 당차고 자기 앞에 놓여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해물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린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아, 그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기억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리뷰를 되게 담담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이 너무 좋아서 자꾸 감정적으로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계속 천천히 이런 내용이고요, 이랬고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그런 내용이고 이 주룡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노동자로서 투쟁을 했던 그 당시에 1930년대 여기서 보면은 대공황 시기를 몇 년 넘긴 그 시점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주룡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한 때가 그래서 30년대 중반 그쯤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이런 걸출한 장부, 대장부가 있었구나. 네, 대장부라는 말 여자한테 붙이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없죠? 네, 그래서 당찬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물론 이 인물이 그렇게 막 당차게 살아서 막 잘 살았네 이러면 현실감이 뚝 떨어지겠죠. 이 인물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삶이에요. 그렇지만 인물의 삶은 그렇지만 이 인물 자체는 순간순간을 살 때 매우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 책을 통해서 강주룡이라는 이름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 꼭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가시거나 뭐 책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실 때 꼭 끼워 넣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봅니다. 고맙습니다.